아니 하세요. 밑으로 가라는데 아니 하세요. 함께 노력하는 결과 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기간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사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공개 발언에서 일단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 크게 3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이 오염수 방류를 점검하는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또 일본 측 이 방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공유해달라.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즉시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3가지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잘 대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IAEA를 통해서 이번에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크게 어떤 건강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 입장을 아마 뭐 공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는 이후에 과연 그러면 이 계획대로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정부가 이 발표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듯이 네.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전문가 참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IAEA는 현지에 일단 캠프를 차려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주권 사안입니다. 예전에 대만 같은 경우는 이런 요청을 했는데 대만은 민간이 그냥 참여를 했어요. 가서. 근데 우리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이 좀 달랐죠, 우리가. 네. 그럼 아마 이거는 아마 이 기시다 총리가 즉석에서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뭐 다른 것들은 답변을 했는데 이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를 하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일단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IAEA나 이런 데는 이제 감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자격으로 참석할 것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아마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국이 참여시켜 해주면 다른 나라도 또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만 참석해 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방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쪽 이제 남태평양 연안의 도서국가들,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이쪽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다 그럼 우리도 해달라고 한다면 아하.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IAEA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 일단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한일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을 통해서 몇 명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선까지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좀 전에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6번째 만남이라 참 친근할 거예요. 그랬더니 기시다 총리가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아이고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이런 답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친근함 속에서 두 정상이 어떻게 논의를 할까라고 이제 했지만 그 설명은 이제 이현정 의원이 해주셨고 그런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시다 총리가 여름의 방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곧 예. 뭐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으로 좀 연기를 해라라는 요청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올해 7월에 이제 저 탱크가 다 찰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오염수가 하루에 나오는 게 뭐 180톤에서 100톤 정도 나왔는데 이게 90톤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본 뭐 언론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여당인 공명당 대표가 해수욕 시즌은 좀 피하자. 뭐 그래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8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참 이제 8월 초중순에는 해수욕도 많이 하니까 8월 말쯤이면은
근데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생각은 빨리 이제 이거는 털어버리고 싶다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여야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선동 정치를 중지하고 민생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해양 투기를 막을 명분과 시간이 있습니다.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이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여야는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 간략하게 총평을 좀 여쭤볼게요. 이현정 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미 이 사안 자체는 일본 정부가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해왔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의심은 결국 이제 알프스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혹여 고장이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또 국제적인 감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여지만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신뢰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는데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신뢰 관계를 일단 교환했다 이런 측면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즉시 중단을 하겠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검증을 받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일본이 본인들이 일단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바고 또 국제사회가 또 이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일본이 과연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지켜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고 또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공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실제 수산물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오해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리의 참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 총평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요거는 동의를 합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WTO에서 맞아요. 1차에서 한국이 패소하고 2차에서 이겼던 논리가 그 일대가 위험하다라는 이제 오염이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주권 국가로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WTO에 다시 일본이 가져가면은 야, 너 이거 너희 나라도 인정한 거 아니야 안전하다고. 이거를 막을 명분이 없어.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국제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IAEA 보고서는 존중한다. 하지만은 이 보고서에는 주변국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이게 장기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충실하지 않다,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는 없다. 뭐 반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찬성할 수 없다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나라가 우린 찬성한 적 없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표했어. 이건 일방적으로 한 거야라는 거에 솔직히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조만간 이제 일본의 지금 태도로 봤을 때는 언제 WTO 제소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상당히 우려된다.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십니다. 예. 자, 정부에서는요 이번에 양 정상이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앞으로 실무 협의에도 곧 착수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목소리도 좀 듣겠습니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논의가 좀 오고 갔었고요. 저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정상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제작한 홍보물을 두고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 뉴스들이 없었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오염수 대응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특히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정부 발표 뒤쪽에 보면 홍보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어떤 홍보물이 어떤 비판이 제기되는 거예요? 네, 한 매체가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 문서를 보면요, 이 수산물 안전관리 이 정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광고를 집행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온라인 광고를 추진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금 카드뉴스나 뭐 오염수 10가지 괴담과 같은 책자를 펴낸 상태인데요.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염수 관련된 괴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류된 오염수가 방사능 물질 범벅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나 바나나에는 오염수보다 3~4배가 넘는 이런 방사성 물질이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오염수가 3개월 뒤에 바로 우리 바다를 덮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류를 따라 살펴보면 4~5년, 최대 10년까지도 걸린다, 이렇게 해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게 10억이면 뭐 상당히 거액이잖아요. 그만큼 거액을 들여서 정부가 홍보를 한다는 건 그만큼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국민들을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 중에 원자력과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요즘 뉴스 보면 뭐 핵쪽이니 삼중선이 알프스니 막 나오는데 어려워요. 저도 읽으면서도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그에 관련해서 뭐 토론 프로그램 나와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이분 얘기 들으면 이분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분 얘기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든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불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괴담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짜다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방법. 그래서 IAEA만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IAEA 보고서 자체를 놓고도 전문가들은 또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걸 자료집 이름부터가 괴담 자료집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에서 괴담이라고 하면, 또 거기서 비판하는 분들은 아니 지금 반대 의견을 내면 왜 자꾸 비판 가짜로만 밀어붙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수 기자,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한다고 야당 의원들 일본 갔잖아요. 근데 네.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와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정,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를 찾아가서 시위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 지금 나토 회의 때문에 현장 일본에 없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어제 나토 회의 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한 게 말이 되냐, 이게 먼저 논란이 됐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든 현수막, 여기에 써 있는 글씨도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항의, 뭔가 일본 정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본에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대한다면서 이 돌아오는 비행기는 일본 항공을 타고 출국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야당 의원도 어쨌든 일본 갔다 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비판이 나왔었어요. 자, 요 지금 민지수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이번 일정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정말? 일단 뭐 현수막에 뭐 한국어로 하면 안 되는, 그 옆에 지금 일본어로 다 적혀 있는데 뭐 한국어가 다 크니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한국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를 해야 되니까 한국어로 한 거고 일본어도 한 거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뭐 일본 국적기를 탄 거냐, 칼을 탄 거냐, 이것도 참 유치합니다. 그럼 뭐 반일 종족주의라고 그렇게 비판을 뭐 하면서 일본 분매운동 비판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가가지고 일본 야당들하고 같이 공동성명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레이와 신생구미 소속 의원 8명하고 여기 간 11명하고 같이, 그래서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성명도 내고 같이 연대 활동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린 거기 때문에, 물론 일부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총리 없는 총리 관저 앞에서 뭐 시위한 거 이런 퍼포먼스죠, 사실은.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에서도 돌아온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잘 설명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일본은 올 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쪽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갈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상황이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 과연 오늘의 공방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민지숙 기자, 오늘 공방 포인트 뭐였습니까? 네, 일단 어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평 도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표 진상을 은폐한 의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며 행위가 정당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결과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국조는 정쟁을 확대하자라는 뜻이라며 정쟁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서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 씌우기까지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통령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정 의원은 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을 갖다가 이제 고속도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미 뭐 당군일의 최대 스캔들이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도 해야 된다. 국정농단이다. 이미 다 당대표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럼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공방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금 명확한 증거라도 하나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노선을 바꿨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뭐 대통령 탄핵까지 하자고 이미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정농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정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이에요. 이미 정쟁화가 돼버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뭐 민주당이 일단 국정조사를 성립시키려면 뭔가 하나라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고서 그런 증거들을 규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 보면 그 위에는 지금 보니까 이 전 군수의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직 총리라든지 전직 비서실장의 땅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사람의 땅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를 못한다 그러면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양평 군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도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제 앞으로 건설에 대한 어떤 비전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권에 제가 볼 때는 좀 힘을 써야지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면 이거 결론 안 납니다. 결국 뭐 모두 다 공방하다가 끝나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고 아마 끝날 겁니다. 김준일 데이터 어제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김정숙 여사 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이재명 대표도 또 겨냥을 하더라고요. 김준일 데이터 관점에서 보는 이 국정조사의 필요성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우리 장해찬 최고 참 열일한다. 물타기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도 국정조사해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뭐 김부선 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깜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뭔가 국가의 중대 사안인데 뭐 본인도 조금 이제 갖다 붙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경향신문 보도로 나온 건데 기사 제목이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 보낸 양평 고속도로 대안 강상면 종전 없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올해 1월 16일에 2차 관계기관 협의를 국토부가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양평군에 보내고 하나는 경기도에 보내요. 같은 기관에서 같이 보냈어요. 근데 양평군에 보낸 거는 강상면 안에 보냈어요. 강상 종점 바뀐 안, 그러니까 변경 안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지금 같은 때에 같은 날 보낸 거는 경기도에 보낸 거는 지금
양서면 거를 보냈어요. 네. 지금 뭐 지도만 그리고 이렇게 슬쩍 이제 여기 강상면 거로 했었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양평구 양서면이라고 적혀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다른 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같은 지금 국토부가 같은 기관에 같은 날에 보내고 1월 16일에 보낸 다음에 1월 27일까지 답변 달라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추론컨대 자, 그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강상면 걸로 바꿔서 이제 보내고 국토부는 지금 민주당 이 김동연 지사가 있으니까 이거 바뀐 거 알면은 괜히 복잡해지니까 양평군 양서면 걸로 보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국정조사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게 김건희고 뭐고 뭐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게 지금 투명하지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합의할 문제지만은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안 하면 이게 말끔히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해주셨는데 아니다. 그래도 조사해볼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여야도 팽팽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벌일 가능성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논란이 빚어졌을 때는 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는 게 뭐 매번 입장이긴 국정조사를 그렇게 합니다만 했으니까. 그건 사실은 원론적인 입장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온 게 쭉 돌아봤을 때 그간에 의혹이 제기가 됐었을 때 정부 측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좀 전에 이제 김준일 의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나오고 있는 해명들이 자꾸 좀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당에서도 이걸 그냥 그냥 맞받아치는 정도, 해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조사에 나서야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설령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아마 민주당은 이거 국정조사로 가져가지 않을까. 뭐 요건이야 국정조사 요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시립도 사실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양평에서는 지금 벌써 15년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게 한순간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많은 어찌 보면 자료들이라든가 검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는 조사가 아닌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조사라서 아마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요거 저 두 분 중에 좀 설명 좀 잘 해주실 분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오늘 지금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 맡은 민간 업체가 이제 현장에서 설명회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민간 업체가 용역을 한 건데 이제 마침 시기가 그때 대선이었고 또 이렇게 정권 교체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 거 아니냐, 준 거 맞잖아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자꾸 여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탓이다 이렇게 지금 공방을 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쉽게. 그러니까 이 그 용역업체랑 한 게 작년 3월이었고요. 그리고 5월달에 이제 변경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지만 이제 인수위가 가동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이런 거를 계속 들어가면은 이게 더 혼탁해지고 정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서 용역업체에서 얘기를 했는지.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2년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용역업체가 갑자기 이거 이상한데? 좀 바꾸는 게 낫겠는데? 해서 2달 만에 이게 바뀌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사례? 제가 과문하지만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2달 만에 바뀌었는지 아무리 그 용역업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고 어제 SBS 보도 제목이 용역업체 제시 대안 노선 살펴보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관계기관 협의로 용역업체는 했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기관 협의한 관계기관이 누군지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가지 안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양평물에서 제시한 거는 강화 IC를 만들면서 이거를 틀어라 이렇게. 트는 그래서 원래 양서면으로 가라.
근데 그거에 대한 교통량은 평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업체가.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이게 신뢰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땅 때문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가봐서 뭐 나오면 나올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 불투명성을 해소 안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소해야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강상면으로 나든 양산면으로 나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준일 에디터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면 아까 이제 SBS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최초에 종적으로 바꿔달라고 보고했던 것이 또 다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정점으로 바꾸겠다라고 용역업체가 처음 보고했을 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변경안이 아니라 그 위쪽 아래쪽이었는데 네. 그게 또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국토교통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국토교통위가 있잖아요. 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자신의 도로 자체가 예전에 이제 민간 도로로 건설하려고 몇 차례 시도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나온다, 단가가. 그리고 왜냐하면 수익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좌절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이게 국책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그러면 국책 사업이 전환이 되면 일단 예산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따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예산이 적게 드는 안으로 일단 확정을 한 겁니다. 예탄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동안 보면 24건 예타 통과안 중에서 한 14건 정도가 바뀐 게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네, 발표를 그러니까 했고요.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이 건설이라는 게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타에 통과하지 못하면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타 통과할 때는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가격이 좀 낮은 가격으로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이 도로를 지금 양평군으로 돌아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면 이 도로가 실용성이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이 어떤 식이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당시에 뭐 민주당 그 군수라든지 국민의 군수라든지 IC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민주당 저 군수 같은 경우는 L자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만들겠다는 뭐 이런 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현장 가보면 현장에 이게 뭐 높낮이도 있고 우리나라가 산악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고가도를 만들면 고가의 파일을 한 40m를 만들어야 돼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되면 마을이 없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건 아마 현장을 가본 업체들만이 알 겁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에 땅이 있다고 목표가 있다고 해서 바꾼다?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관여된 사람들이. 과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이 작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선들이 가장 양평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해당 민간 업체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좀 저희가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 지난번에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요, 다시 한번 일타 강사로 나섰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가지고 자, 노선을 바꾼다. 그동안에 김건희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가 와서 저도 너무나 미안합니다. 양평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고속도로가 놓여질 수 없다고 한다면 최선의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3년 반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김건희 시비 안 걸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사가 담긴 고속도로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를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직이면 노름판의 판돈입니까? 장관직을 걸고 장관이 뒤집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임명된 정부직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일타 강사 영상 분량이 한 26분, 27분 길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의혹과 쟁점 잘 설명됐나요? 네, 뭐 하여튼 이 고속도로의 어떤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왜 본인이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일단 1조 뭐 하더라도 예산을 계속 이제 국회가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결국은 이제 야당 입장에 지금 야당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당군일의 최대 스캔들이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하자라고까지 지금 이미 벌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이거를 내년 총선의 이슈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논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놔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할 경우에 과연 이게 국민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피로감들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중단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토론하는 게 본인은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이제 양평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가장 그렇죠. 피해는 양평 국민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과연 진짜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야당이 증명을 해라 일단 우선. 그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노선을 바꿨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이 공세를 중단하고 그리고 또 양평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노선이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사람들한테도 유리할 것인지 또 교통량이 많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공수처에다가 원희룡 장관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네. 자, 이런 지금 상황이 이 직권남용 혐의가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전제가 도당하고 당시 이제 양평의 지역위원장하고 군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혐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임의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도록 해서 그게 이제 권한을 남용한 거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의 공무원들에게 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른바 이제 권리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바꾼 게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 나 취임하고 3일 만에 이게 결정이 되는데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바꿨겠느냐. 일단 그 선부터 좀 넘어야 되겠죠. 아마 저거는 이제 이 사안을 법적으로라도 명확하게 좀 어떻게 된 건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어떤 정치적인 이 목소리고 아직은 제가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요.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아마 이날 여야의 이런 신경전, 경쟁, 공방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남국 내코이는 합법에 하태경 구제불능 이 말도 고소해라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에서는요. 앞서 발표한 1호 혁신안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것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박 수위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떠올랐는데요.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가 통한 걸까요? 오늘 오전 민주당 정책의총 안건으로 다시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자유토론 이루어졌지만 결국 기대했던 특권 포기 선언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책의총을 통해서 가치 쇄신과 비전 쇄신, 정책 쇄신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신뢰 회복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 민주당 2호 혁신안, 일명 이 꼼수 탈당 방지안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코인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 한 달 전 무소속으로 교육위에 나와 문매를 맞았던 김 의원이었는데요. 이게 왜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나? 집에 가겠지. 그러면 안 돼. 우리 교육계에서 어떻게 보겠어? 교육위가 이 엉망진창되겠네. 교육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법사위에 있다가 위원장님, 교육에 저희 사진에 말했습니다. 활동되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리특위에 출석한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김남국 의원, 최근에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에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이유, 바로 김남국 본인은 불법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건 헛수고이자 수사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은 입이 천 개라도 국민한테 잘못했잖아요. 제가 전화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발 변명 해명하지 마라. 당에서 조사를 하면 협력을 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협력을 하고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지. 아니 코인 장사를 김남국 당신이 했지 한동훈 장관이 했냐 검찰이 너를 시켰냐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본인도 수긍하고 그렇게 대국민 사과하고 자진 탈당의 길을 가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 어제는요, 앞서 자신을 코인업자라고 비판했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하 의원 이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뭐 구제불능 김남국이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러니까 좀 반성하고 자중하고 해야 될 사람인데 이제 도덕성은 완전히 상실한 거죠. 도덕 윤리는 뭐 아예 고려도 없고 이제 민주당의 전형적인 그 자기 잘못 항상 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행태 있잖아요. 그 연말 직전에는 코인을 사는 거죠. 코인을 샀다가 그럼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해가 바뀌면은 그때 다시 현금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고 재산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뭐 재산 은폐죠. 그래서 뭐 이것도 고소하라고 하고 싶네요. 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김남국 의원의 고소 전. 지난달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장 최고위원, 김 의원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인데 오늘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 여배우 국정조사도 하죠. 그거 의혹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됐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 제기하는 사람을 고소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거면 김남국 의원처럼 저 하시면 됩니다. 뭐 다 하죠 뭐. 부끄러움도 없이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가지고 한번 놀아보겠다는 거 아닌가. 네, 이현정 의원님, 김남국 의원 검찰 수사력 낭비하지 마라.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겠다. 이런 발언 이어가고 있는 건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백억 대의 코인을 국회의원 상임위 때 운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인이 보면 본업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0.02%에 드는 분 아니겠어요? 코인 투자에.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도 업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국회의원 해봤자 뭐 돈 얼마 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인은 그 국회의원 기간 동안 국민이 정말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그 시간에 결국 코인 투자해서 수백억 벌었잖아요. 그래 놔놓고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소한다 그러고 거짓말 탐지기 동원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네. 본인이 알 겁니다. 왜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입법이 미비합니다. 과연 이걸 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마 그 허점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벌었어. 뭐 한번 조사해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본인이 정말 국회의원 신분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면서
더군다나 그 시간에 많은 코인들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고 또 국민들 앞에는 저 가난합니다. 아이스크림 겨우 먹어요. 라고 해서 이 저 후원금 1등 했습니다. 자, 그렇게 국민을 속여 나눴고 이제 와서는 다 고소하고 다 하겠다. 나는 합법이다. 또 이제 출마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볼지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인지 네. 그 의문부터 저는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님, 민주당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오늘 정책의총에서 결론이 안 나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네. 열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기사를 저도 뭐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개별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뭐 그거는 아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란 거를 내려놓는 게. 그리고 어쨌든 혁신위에 힘을 좀 실어줘야지 이게 쇄신의 모습을 보일 텐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 통과를 못하면 앞으로 뭐가 이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김남국 의원 얘기는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뭐 이현종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코인 전업 투자자나 다름없다. 그리고 국회의원 그만두고 코인 투자 유튜버로 나서라 이렇게 저도 썼거든요. 저도 고소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는 급이 안 돼서 고소를 안 하나요? 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아 예. 그러니까 비판이 이런 거는 당연한 비판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거 가지고 국회의원이 찌질하게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은 난장판 됩니다. 좀 김남국 의원도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런 가운데 뭐 어제 혁신위 자리에서 민주당 상임 고문들이 뭐 이재명 대표도 선당 후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근본 문제 왜 혁신위가 안 될까라는 걸 따져보면 네. 결국에 아마 의원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다 혜택을 누렸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그 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느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앞에 있는 리더는 본인이 뭔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근본 문제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문제, 그다음에 그 대선 지고 난 다음에 바로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서 비롯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들도 입장에 볼 때는 아니 대표가 지금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의원들한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당후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대표직 그만두면 뭐 본인이 그 뭐 앞으로 정치가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이라는 당을 살리려면 결국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이 문제가 비롯돼도 하던 대표가 제일 큰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은 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다 피해가고 당신들 다 체포동의안 혜택 봐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자, 거리를 가다 보면 여기저기 마구 보이는 정당 현수막들, 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들 요즘 참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런데 한 지자체가요, 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초강수를 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딘가요? 인천시 연수구에서 강제 철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인천시에서요, 지난달 8일에 조례를 바꿨어요. 이거 국회의원들 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선거구당 4개, 그것도 지정 게시대만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맞아요. 바꿔놓고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오늘 강제 철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요즘에 이 현수막 보면 물론 난립하는 것도 문제인데 문구들을 보면 이거 그냥 딱 보고 지나치기에는 좀 그런데라는 이런 현수막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광화문을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온 천지가 정말 현수막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욕설과 상대 비방 뭐 이런 것들로 있어서 정말 제 정신이 시끄러울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이 보면 지금 특히 정당에서 붙이는 거는 아무 데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요. 정당에서 붙이는 거 보면 뭐 며칠간 붙인다, 15일간 돼 있거든요. 다 6월 달이에요. 안 띱니다, 아예. 그러니까 또 띄면은 이거를 뭐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 해요, 아직 건드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붙인 사람도 놔둡니다. 또 떼면 또 이걸 뭐 고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화문 가보시면 일자가 보면요. 전부 다 6월 달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떼야 되는데 계속 놔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건 무슨 뭐 현수막 천국도 아니고 저 현수막 있잖아요. 저거 그 어디 쓸 데도 없습니다. 저거 다 태워야 되고요. 완전 환경오염이에요. 저거 하나면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값이. 저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법 바꿔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지숙 기자, 이렇게 참 불만들 많고 민원들 많은데 이 현수막 강제로 떼버렸으니까 시민들 엄청나게 호응했겠는데요? 네,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입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하지도 않은 일 했다라고 자랑하는 현수막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인데요. 이 보기 싫었던 현수막들 다 철거한다니 오히려 좋다.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고 답답했는데 깔끔하고 속이 후련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앞으로 현수막 공해가 사라져서 품격 있는 정치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인천시가 이번에 이제 자체조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강제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또 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리게 된 게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난해 5개 광고물법을 바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덕분에 이제는 이 지자체장 허가도 없이 막 걸 수가 있게 된 건데 근데 이번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5개 광고물법에 그렇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위임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에 제소를 했다, 행정안전부에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따지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 국민들에게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장을 해줘야지 본인들 정치적 자유 누리자고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요 관련해서요, 저희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입장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유정복 시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헌법에 정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국민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이 나타난 것이 바로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한 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 혐오를 벗겨내는 좋은 정책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있게 되면은 저희 논리를 갖고 대응을 해나갈 것이고 이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시민을 위한 당연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강제 철거당한 정당 입장에서는 또 불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정당 관계자는요, 이 철거 계획을 전에 듣고 전날 밤에 미리 본인들이 이런 현수막들을 철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청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좀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조례는 지금 정치인에게 선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높이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타협안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유감이다. 이렇게 전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다가오면 현수막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거는 이게 돈 안 드는 정치 쪽으로 이게 점점점 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대규모 그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막 저는 1987년에 그 김대중 후보가 보라매 공원에서 막 이렇게 엄청 운집해 놓고 맞아요. 막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수막 쪽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정말로 저게 효과가 있을까? 이제 국민들이 가다가 보면 아유 저 당 아주 나쁜 놈들이네 이 현수막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서로 확증 편향만 좀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도 과감하게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을 늘린다든지 라디오 토론을 늘린다라든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 같은 거를 아까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개개인이 의사 표현하는 거를 좀 더 자유를 많이 줘야 되고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교사들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좋아요만 눌러도 국가 공무원이 중립 위반을 됐다라고 잡혀가고 그래요. 징계받고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도인데 좋아요도 못 누릅니까? 막 이런 것들도 선관위가 좀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나가야지 이게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요, 현수막이 많아지는 게 중앙당에서 현수막 문구까지 다 지정해줘서 이걸 안 붙이면 공천 점수에 감점이 됩니다. 아유, 어디 지역과는 똑같아요, 문구가. 네, 이거 하나 붙인 제가 그 지역의원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거 중앙당에서 이거 안 붙이면 나중에 이게 공천에 감점을 준대요. 아이고. 그러면 한 번 붙이려고 그러면 그 자기 지역구 안에 붙이려고 그러면 한 수백만 원 든대요. 아이고. 그거를 지금 매번 지금 해야 되니까 돈도 다 떨어졌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중앙당부터 이걸 좀 저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시민들 불편 최소화하면서요, 정치권도 그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